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 이름을 들어보았을 헌책마을 헤이온와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 마을이 있기까지는 리처드 부스라는 사람의 끈질긴 노력이 숨어 있다. 유달리 책을 사랑했던 그는 1961년 영국 제1의 대학인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뒤 다른 길을 모두 접은 채 고향 헤이온와이에 돌아와 헌책방을 차렸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헌책방이 되겠냐는 주위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고서를 수집, 책방을 채워나갔다. 그렇게 한 권, 두 권 모은 책이 자신의 헌책방을 꽉 채우게 되자 부스는 교회와 소방서 등 마을에 쓰지 않는 건물들을 사들여 거기에다 책을 수집해 놓았다. 그러는 동안 알게 된 책방 주인들과 도서 수집가들이 하나둘 마을에 찾아와 점포를 열었고, 그로 인해 헤이온와이에는 점점 더 많은 헌책방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 사이에선 헤이온와이에 가면 모든 책을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1988년 헤이온와이에서는 책잔치 헤이축제를 열었다. 매해 5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이 축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이제는 유명한 작가나 도서 수집가, 학자들의 연중 행사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헤이온와이의 명성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벨기에를 비롯해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세계 곳곳에 이와 비슷한 책 마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책에 유독 관심이 많은 나는 헤이온와이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리처드 부스라는 사람이 처음 책방을 열었을 때를 상상해본다. 누가 알아주기는커녕 비웃음마저 들어야 했던 수많은 날들을 보내며 어떻게 한결같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을까? 헤이 축제가 열리기 시작한 게 1988년이라니 그는 그의 생애를 고서 수집에만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나긴 시간을 오로지 책 하나만 생각하며 살아간 부스.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결실, 헤이온와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회양목을 생각했다. 영월 동강에 가면 석회암지대를 좋아하는 회양목의 자생지가 있어 그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나무가 워낙 다듬기 좋은 탓에 어느 정원에서나 많이들 키우고 있다. 너무 흔해져 버린 탓일까? 회양목을 보면 아, 저 나무구나 하고 알아보는 이는 많아도 정작 회양목의 특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나무는 워낙 볼품이 없다. 아무리 크게 자란다고 해도 나무의 직경이 한 뼘을 채 넘지 못하고 키도 짤막하다. 다른 나무 사이에 있으면 그저 소박한 이름 없는 나무 정도로 인식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자라는 모습을 알고 나면 관심 없던 사람이라도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게 바로 회양목이다. 나무의 직경이 한 뼘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 한 10년? 길어야 20년? 그러나 회양목이 그 정도의 직경을 가지려면 최소 5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주변에 웬만큼 나무 모양새를 갖춘 회양목이 있다면 최소한 증조부 때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맞다. 느림보라는 별명이 꼭 어울리는 회양목. 그러나 그렇게 더디게 성장하는 동안 회양목은 그 속을 다지고 또 다져 그 어떤 나무와도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함을 지닌다. 더디 자라는 만큼 조직이 치밀하고 균일해져 그 어떤 충격에도 뒤틀리지 않는 견고함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단단함은
귀한 가치를 지녀 도장을 만드는 훌륭한 재료로 쓰인다.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나무 도장들이 대부분 이 회양목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예로부터 선조들은 회양목을 가리켜 도장나무라 불렀다. 하늘 높이 자라서 멋진 그늘을 만드는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들. 하지만 빨리 자라서 크게 가지를 뻗는 속성수일수록 그 속은 단단하지 못하다. 성장하고 꽃 피우는데 모든 것을 소모한 나머지 내실을 다질 여력이 없는 것이다. 그런 나무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 생명이 다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긴 시간 더디 자라며 결국엔 그 값어치를 발휘해 단단한 도장으로 쓰이는 회양목. 그리고 헤이온 와이를 전 세계적인 책 마을로 만든 부스. 나는 기나긴 시간 동안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걸었던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당장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묵묵히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위대하고 멋진가. 그리고 생각해본다. 내 안에는 과연 기나긴 시간, 더디면 더딘 대로 그렇게 노력해온 무언가가 있는지를. 기원전 213년 진나라 시황제는 책들을 반체제적인 위험물로 간주했다. 책을 읽는 것은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똑똑한 자는 국가의 적 제1호가 되는 셈이었다. 확실한 전제군주가 되기 위해 누구도 똑똑해져서는 안 될 일이었다. 생각하는 자는 누구나 황제에게 역심을 품게 마련이라는 것이 법가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을 일에만 몰두하게 만들어야 한다. 누구에게도 쉴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휴식은 반성을 낳고 반성은 곧 반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만약에 시황제가 지금 살아있다면 아예 그런 조치를 취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이제는 책을 읽는 것, 휴식을 하며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한가로운 사람이나 부릴 수 있는 사치로 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매사 지혜로운 척 살면서도 실상은 그 반대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게 아닐는지.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거꾸로 사는 남자란다. 맨날 나무나 풀 얘기만 하면서 여유를 부리는 모습이 혹자는 지극히 게으른 모습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부럽다나? 실은 그 여유가 먹고 살기에 찌들지 않을 정도로만 돈을 벌겠다고 마음먹어서 얻어진 것인데 말이다. 어쨌든 사람들은 얘기한다. 자기들도 나처럼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고. 시간이 왜 없느냐고 물으면 한 대 얻어맞은 듯한 표정으로 나에게 되묻는다. 그걸 말이라고 하냐? 왜 그럴까? 정말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인데. 내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물으면 그제서야 마뜩잖게 말한다. 그냥 사는 게 너무 바쁘다고. 매일 쳇바퀴 도는 일상인데도 왜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있으면 포화 상태라는 말이 떠오른다. 손에 잔뜩 쥔 채 하나도 놓지 않으려 하고 남보다 먼저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 앞만 보고 뛰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내가 다 숨이 가쁘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왠지 고무 타는 냄새가 느껴진다. 과하게 기계를 돌릴 때 풍기는 고약스러운 냄새 말이다. 나무를 표현함에 있어 흔히 정중동이라는 말을 쓴다. 겉으론 움직임 하나 없이 고요하지만 안으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행한다는 말이다. 맞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는 세상 그 누구보다 바쁘게 쉼없이 움직인다. 사시사철 햇볕을 받아 잎에서 영양분을 만들어낸 다음 그것을 부지런히 뿌리와 몸통 여기저기에 운반하고 뿌리로부터 다시 물을 받아 이를 가지 끝까지 옮긴다. 가까이 가서 보면 나무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렇게 1년 내내 열심히 살면서 나무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한 해를 마무리한다.
사실 나무가 사는 목적은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무의 사는 모습을 보면 그 모든 것이 오로지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나무란 놈에게는 한 가지 엉뚱한 구석이 있다. 어느 해가 되면 갑자기 열매 맺기를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병충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토양이 나빠진 것도 아닌데 꼭 삐친 사람처럼 꽃도 제대로 안 피우고 열매 맺는 것도 영 시원찮다. 실한 열매를 기대하고 가을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이런 나무의 모습에 그만 맥이 빠지고 만다. 나무가 열매 맺기를 거부하는 것, 이를 가리켜 해걸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열매를 맺지 않고 해를 거른다는 뜻이다. 어느 해에 열매를 너무 많이 맺고 나면 다음 해 가을에는 어김없이 빈 가지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단순하다. 살아남기 위해서다. 큰 열매 하나를 맺는 데는 최소한 수십 개의 잎사귀에 해당하는 영양분이 필요하다. 광합성 등 나무의 모든 생명 활동이 잎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잎을 희생한 열매의 가치는 다른 것과 비교할 게 못 된다. 나무에게 열매는 최고의 재산인 것이다. 그러나 여러 해에 걸쳐 열매 맺는 데만 온 힘을 다 쏟으면 어떻게 될까? 해를 거듭할수록 나무 안의 자생력은 사라지고 점차 기력을 다하게 된다.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나무의 상태가 계속 나빠져 어느 순간 한계치에 달했을 때 나무가 또다시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그 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무는 해거리를 통해 한 해 동안 열매 맺기를 과감히 포기한다. 그리고 해거리 동안 모든 에너지 활동의 속도를 늦추면서 오로지 재충전하는 데만 온 신경을 기울인다. 그동안 물과 영양분을 과도하게 옮기느라 망가져버린 기관들을 추스르고 헐거워진 뿌리를 단단히 엮으며 말라 비틀어진 가지들을 고추 세운다. 그 어떤 생산 활동도 하지 않고 전원 스위치를 내린 나무가 해거리에 하는 게 있다면 오직 하나, 휴식이다. 옆 나무가 열매를 맺건 말건 개의치 않고 쉴 때는 정말 확실하게 쉬기만 한다. 그리고 1년간의 긴 휴식이 끝난 다음 해에 나무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실한 열매를 맺는다. 때가 되면 모든 걸 다 접고 해거리를 통해 과감하게 휴식을 취할 줄 아는 나무. 일부 식물학자들이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진화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사람도 하기 어려운 일을 나무들은 하나같이 당연하게 행하고 있으니 말이다. 사람 역시 살아있는 생명체이므로 휴식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다. 수천 년 전 시황제가 왜 사람들의 휴식을 금했는지는 한번 되짚어 볼 일이다. 삶에서 진정한 휴식은 흔히 생각하듯 놀고 먹는 게 아니다. 삶에 대해 반성하고 더 큰 도약을 위해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휴식이다.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에게 물어보자.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것은 지금 우리의 삶이 바쁘고 숨가쁘기에 더욱 필요한 일이다. 쉴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만들어라. 일을 배우고 익히듯 쉬는 것도 배우고 익힐 노릇이다. 나무는 오늘도 나에게 조용히 가르쳐준다. 휴식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얻어야 할 삶의 중요한 자양분임을. 가끔 까닭없이 우울해질 때가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결국에는 만사가 다 귀찮아진다. 그렇게 무기력한 기분이 들 때마다 나는 남대문 야시장을 간다. 좌판을 버려놓고 구성진 목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아저씨, 보따리를 등에 지고 사람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지나가는 짐꾼, 나물 1,000원어치 사면서 10분 넘게 입씨름하는 아줌마, 아무리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질긴 고무장갑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막 신이 난다. 그리고 물고기처럼 파닥파닥 살아 숨쉬는 그들에게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 마치 갈증나는 한여름에 시원한 탄산음료를 들이킨 기분이라고 할까?
삶의 갈증을 풀고 시장을 나서는 순간 문득 내 머릿속을 스치는 나무 하나가 있다. 제주도 한라산에서만 자라는 시로미라는 작은 야생 나무다. 얼마 전 한라산에 오른 적이 있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나무들을 보고 싶어 일부러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을 택했다. 거기서 발견한 것이 시로미. 해발 1500m 이상의 고지대에서만 자라는 시로미는 아직까지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희귀한 나무다.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는 키에 열매마저 작아 여간에선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하지만 그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의 위력은 대단하다. 시로미를 처음 발견했을 때 마침 무척 목이 말랐다. 수통의 물도 다 떨어지고 입안이 바짝 마르던 차에 나는 시로미의 빨간 열매를 한 움큼 따서 입안에 털어 넣었다. 시큼털털한 첫맛에 얼굴이 찡그러졌지만 이내 단 기운이 가득히 퍼지면서 입안 구석구석을 적셨다. 콩알보다 작은 열매에 어떻게 그런 물기가 담겨 있는지 그 작은 열매 한 줌 먹은 것이 꼭 약수 몇 사발을 들이킨 기분이었다. 그리고 나서 백록담에 오르는데 거짓말처럼 전혀 목이 마르지 않았다. 건조하고 메마른 한라산 그 고지대에서 시로미는 어떻게 그런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시로미처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제 존재 가치를 분명히 지니는 나무는 생각외로 우리 주변에 많다. 공원이나 건물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키 작은 관목들만 봐도 그렇다. 숲이 생길 때 가장 중심부에서 그 틀을 잡아주는 관목들은 어느 정도 숲이 완성되면 키 큰 나무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여가리, 즉 숲의 주변부로 밀려난다. 키가 큰 교목들 틈에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가리에 자리 잡은 관목들은 숲 주변부에서 자기들을 밀어낸 교목들을 보호해준다. 이 볼품없는 관목들이 외부의 자연적인 재해에 맞서며 숲 전체를 지켜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숲은 보다 다양한 종이 어우러져 사는 건강한 모습을 이뤄간다. 어디 그뿐인가, 불모지가 된 땅을 다시 푸르게 만드는 것 역시 보잘것없는 작은 나무와 풀들이다. 아무런 생명도 없던 메마른 땅에 평상시에 외면만 당하던 풀들이 들어와 개척자 역할을 한다. 이들은 불모지에 가장 먼저 들어와 집안을 안정시키고 다른 나무들이 살아갈 윤택한 토양을 만들어낸다. 흔히 잡풀 취급을 하는 쑥이나 억새, 고사리가 바로 이런 개척식물들이다. 산불로 폐허가 된 땅의 첫 방문자 역시 마찬가지. 길이도 짧고 몸통도 얇아 기껏해야 울타리나 빗자루 정도로밖에 사용되지 못하는 쌀이나무는 불난 자리를 녹화시키는 주역이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결코 대접받는 축에 끼지 못하는 고사리 역시 쌀이나무와 비슷하다. 거친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사리는 타고난 그 씩씩함으로 잿더미 속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고 싹을 틔운다. 사람으로 치면 꼭 필요한 일이지만 모두거리는 3D 업종 종사자라고 할까? 초석을 다진 후 다른 나무들이 하나둘 자리 잡으면 관목들이 그랬듯 조용히 자기 자리를 내준다. 이로 인해 예전의 그 불모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짙은 녹색 숲으로 복구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숲의 사회에서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많지 않다. 누군가 그 역할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무 세계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해낸다. 그저 묵묵하게.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다. 자신들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나무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런 그들을 통해 나는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는 삶은 없다는 진리를 새삼 깨닫곤 한다. 그래서일까? 나는 하늘 높이 위로만 자라면서 어떻게든 많은 햇볕을 받기 위해 혈안이 된 거대한 교목들보다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은 비단 나무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말은 아닐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루살이 같은 삶,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삶이라 하더라도 분명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가치를 알고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낼 때 결국 그것이 자신을 지키고 세상을 지키는 길이 된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나무들은 자기 자리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너무도 잘 터득하고 있다. 남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평가하고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삶 하나만을 두고 거기에만 충실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생의 의미를 얻고 삶을 영위할 힘을 받는다. 그런 나무를 보며 나도 내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걸 새삼 깨닫곤 한다. 비록 남들 보기엔 하찮고 평범한 삶일지라도 말이다. 앞으로도 나는 그 누구의 삶도 시샘하지 않으며 남들이 내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관여치 않으련다.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가? 내 삶에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것이다.